자, 그럼 이제 빠르게 나가봅시다. 자, 14강이고요. 이슬람 유럽 상인의 교역망 진출해서 이번에는 문화를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바로 필기로 들어갈게요. 자, 1번. 자, 동아시아 은유통. 자, 동아시아에 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죠. 특히나 아까 얘기했었던 뭐 갈레온 무역이나 걔네들이 아카풀코나 뭐 포토시 은광이나 이런 데에서 긁어모은 은이 우리 동아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은이 생산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생산 과정을 일본사에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본 1번. 당시 조선에서는요, 회취법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만들어지는 기술력이 있었거든요. 회취법은 뭐냐면은 이제 은을 생산을 하는 기술이었어. 그래서 뭐 금속 이런 거 채취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은을 채취하는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걸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회취법이라고 배우는데, 이게 원래 조선이 되게 잘했었던 은을 만드는 그런 가공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 회치법을 일본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회치법 도입. 아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광산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당시에 센고쿠 시대 때는 얘들아, 다이묘들 있잖아. 이 다이묘들이 계속 은광을 개발을 하는데 되게 뭔가 경쟁력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은광 개발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유명한 은광이었어요. 그래서 이와미 은광에서 은을 캐낸 그런 사람들을 이 당시에 볼 수 있었다라는 걸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이묘들이 은광 개발에 미쳐 있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뭐 우리나라에선 단천 은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건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더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중국의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 중국의 명나라하고 청나라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일단은 명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은으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원래 잡다한 세금이야. 정말 세금의 종류도 많고 걷는 양도 많고 되게 기준도 복잡해.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다 때려치고 뭔가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은으로 납부하게 했던 거. 그래서 잡다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했던 거, 우리가 요거를 일조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조편법. 그래서 잡다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했었던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명나라 때 실시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청나라에서 실시됐었던 제도로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사람이라면 내야 되는 세금을 우리가 인두세라고 얘기하잖아. 그 인두세를 여기에서는 정세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 지세랑 정세가 구분되어 있는 것도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이때에도 잡다한 세금을 통합을 했었던 건데, 그거에서 더 통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정세를 지세라고 하는 거에 통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세라고 하는 거 안에 정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정은제라고 얘기합니다. 지정은제. 지세랑 정세라고 하는 거를 통합해버리고 은으로 납부하게 했던 제도, 그거를 지정은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내가 수업할 때마다 자꾸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2학기 때부터는 이제 1학년 수업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1학년 수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창씨 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라는 말이 많이 붙었나 봐. 그러니까 자꾸 중국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에도 우리나라는 해가지고 지금 매국노되게 생겼어요. 전 세계는 한국하다. 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류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일단 1번 중국의 사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교류에다가 별표 쳐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교류 사례는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고요. 어떻게 특히 많이 나오냐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거든요. 혹은 인물사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누가 나올 거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마테오 리치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1번 마테오 리치. 깜짝 놀랐잖아, 얘들아. 이 마테오 리치를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한 이름이 뭔 줄 알아? 이마두래, 이마두. 나 깜짝 놀랐잖아. 이마두, 마두리. 그게 바로 마테오 리치였어요.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되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선망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마테오 리치 이마두를요,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얘네들은 멋있는 사람은 끝에 꼭 자를 붙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공자 이름도 공구예요. 근데 그 공구를 되게 존엄한 자시군요 해서 공자라고 붙여주고, 뭐 묵자, 순자, 맹자, 융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자자를 붙였었잖아. 너희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래서 맞아. 이자예요. 아, 네. 그래서 마테오 리치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이마두라고 나올 수 있고요. 이자라고 나와도 얘예요. 이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 누구였냐면 이탈리아의 선교사였었고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테오 리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려 만국전도라고 하는 지도, 요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누구랑 같이 만들었는지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그분도 되게 이름이 되게 지조 있는 이름이죠. 이지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 더 봅시다. 자, 어쨌든 얘는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 천주, 그러니까 뭐 이런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입문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주는데요. 그게 바로 천주실의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황제한테도 포교하고 그래야지 백성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천주시리를 저술했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하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기하 원론을 만든 사람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클리드를 너무 좋아했었던 마테오 리치는요, 기하 원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지 한자로 번역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하 원본, 그래서 기하학을 다룬 책도 만들었다. 그게 마테오 리치예요. 다 빨간색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마테오 리치가 막 나와 있어. 그리고 뭐 선지에 예수의 선교사가 활동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왜? 마테오 리치가 예수의 선교사라니까? 그럼 얘가 활동한 시기에 예수의 선교사가 있겠지. 그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테오 리치 말고요,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샬. 이 아담 샬이라는 사람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병자호란 때 딱 이제 청나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담 샬이 병자호란이 있던 그 청나라에 있을 때
소현세자가 끌려옵니다. 청나라로. 그래서 소현사자랑 나 미쳤나봐. 소현세자랑요, 이 아담샬이랑요 만났어요.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샬이랑 이제 대화를 했죠. Hello,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소현세자. 막 이러면서 대화하다가 만나보니까 이 아담샬이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얘가 독일 사람이었거든. 얘가 너무 똑똑한 거지. 그래서 소현세자가 Hey you, your science ability is very very good 이러면서 이 과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뭐 이런 천문학적 지식을 많이 배워왔어. 근데 얘가 특히 잘했던 게 역법이라는 걸 되게 잘 알았거든. 그러니까 날짜를 세는 그런 법을 되게 잘 알았어. 그래서 얘가 만들었었던 게 뭐냐면 시헌역이라고 하는 날짜를 세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헌역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고안을 해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음력의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태양력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이 시헌역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중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혹시 아메리카나 이런 서양 애들이 되게 잘 만드는 작물이 뭔지 알아? 나 되게 놀랐거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되게 잘 만든대. 나 옥수수나 뭐 고구마나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걔네가 되게 먼저 발전시켰던 그런 작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황 작물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화인 사회, 외국인들 들어오고 막 중국인들 들어오고 막 다른 나라 가고 막 이러면서 화인 사회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다양한 국가들을 가면서 그 나라에 정착하면 살아가기도 하고 외국인들 수도 증가하고 그런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황작물이랑 화인사회까지 해서 당시 교류의 중국에서의 사례를 맞춰봤고요. 이제 일본하고 조선의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그런 경제적인 얘기는 다 했어. 아까 무슨 법이 도입됐다 그랬지? 조선에서 들여온 회취법, 그런 연은 분리법, 그러니까 은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됐었는데 일단 일본에서의 문화는요 되게 서양 애들의 영향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1번, 아까 얘들아 이 일본이랑 특히나 많이 교류했었던 나라가 어디라 그랬었지? 처음에 포르투갈이 있었지만 추방당하고 나서 들어온 애들이 네덜란드였죠.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서양의 학문을 우리는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 학문인 난학이 발달했다. 자, 그래서 이 난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면서 서양에 있었던 의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되게 신기한 거야 이거.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당시 서양에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난학자라고 생각하면 돼. 일본의 난학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의학을 되게 많이 공부했는데 되게 신기한 걸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해부했을 때 어떤 장기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든 책이 뭐였냐면 정말 중요해. 해체신서. 그러니까 사람을 해체해 놓은 그런 비법서를 만듭니다. 그런 해체신서라고 하는 그런 의학서를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었다. 그 다음 2번 이제 숫자 넘었어요. 자, 요것도 이제 미래행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류큐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류큐. 이 류큐가 동아시아 배울 땐 정말 중요한 지역인데요. 류큐라는 곳은 당시 일본에 보면은 밑에 있는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안 보여요. 네, 이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일본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섬이에요. 그 섬이 바로 지금은 오키나와 현인데 원래 이름은 류큐 왕국이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왕국이었는데요. 그 류큐가 중개무역지로 성장합니다. 얘들아, 그나마 중국이 그래도 좀 서양 애들이랑 교류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이랑 교류하려면은 그나마 중국이 그냥 가까우니까 도와줬었어, 그동안 중개무역 할 때.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문을 꾹 틀어막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교류할 수 없다라고 해금 정책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해금을 해버리니까 류큐라고 하는 그나마 일본 밑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역이 중개무역의 요충지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중국이 문을 꾹 닫고 있어서 그 역할을 류큐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큐는 지금 일본 밑에 적긴 했지만 지금 일본으로 병합되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서양 애들이 접근해 오는 언제냐? 근현대사 시기, 그때 병합이 되는 거라서 아직은 그냥 일반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류큐는 해금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류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청나라가 그나마 무역을 인정해줬던 국가였어. 청나라가 너희 나라랑은 그래도 교류할게라고 하면서 두 개의 나라는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게? 방금 얘기한 거.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랑은 교류 끊었어요. 류큐예요. 일단 첫 번째, 류큐랑은 교류를 허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맞아. 조선이야. 조선과 류큐는 청과 무역을 합니다. 청과 무역은 조선 그리고 류큐만, 그것도 조공무역으로서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교류 못하고 있어요. 이때가 에도 막부 시기였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슈인장 무역 뭐 이러면서 나중에 교류를 하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문을 꼭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교류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 적어도 되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 3번 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에서는요, 사실 이때부터는 다양한 문화들을 들여오자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조금 들여오고 배우자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두원. 이 사람 때부터는 서양의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청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여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망원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게 멀리 있는 것까지 보려는 그런 안경이지. 이 당시엔 뭐라고 불렀냐면 천리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천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 보기 위한 안경, 그걸 천리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술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서양 애들의 서양식 총포를 들여오기도 했어. 총포가 뭐냐면 총이랑 대포 이런 무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무기들을 들여오기도 하였다. 서양식 총포. 그리고 얘들아 알람 시계 같은 것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알람 시계를 우리가 자명종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막 알람이 뭐 이런 어플 많이 쓰잖아. 그래서 아침에 되면 야르렁 일어나라, 야르렁 일어나라 이러잖아. 나도 그걸 해놨거든. 그래서 아침마다 야르렁거려요, 핸드폰이. 짜증나 죽겠어. 맞아, 야르렁 아침이라, 야르렁 일어나라, 야르레이리 이러는 조용히 해. 그래서 자명종 이때 야르렁하게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도원 때 들어왔었던 그런 기술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다양한 학문들, 북학을 배우자, 그러니까 그런 청나라의 그런 학문을 배우자라는 입장이 많이 퍼지게 됐었는데, 특히나 그 북학론자에 가까웠었던 사람이 박제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제가를 통해서 당시 청나라나 아니면 서양의 무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당시 선교사를 초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초빙하면서 다양한 서양의 그런 문화들을 초방이 아니라 초빙이에요. 추방이라고 잘못 적을 뻔했네. 선교사 초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 있는 기술들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술 수용. 그래서 정두원 때 우리나라는 서양식의 무기나 아니면 천리경이라고 하는 망원경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자명종이라고 하는 야르렁하게 울리는 기계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초빙됐고 서양의 기술이 받아들여온 건 박제가 덕분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이랑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데 일본이랑 중국 쪽에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선은 왜 적어준 거냐? 우리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서는요, 아주 기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문제에 일본, 조선, 중국이 다 짝대기 그어져가지고 각각 나라의 특징이 써 있어요.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29페이지 16번.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가 이지조와 함께 제작한 고녀만국전도, 고녀만국전도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그렸겠구나라는 거 체크가 되죠? 마테오 리치, 다른 말로 이마두, 다른 말로 이자. 자, 그래서 마테오 리치에 대한 설명 골라주면 되겠네요. 하도 이 마테오 리치는 한 개 많아가지고 뭐가 쓰였을지 몰라요. 자, 해체 신설을 간행하였다는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난학자였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고사기전을 편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사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일본의 옛날에 얘기했었던 나라 시대 때 고사기 일본서기 뭐 이런 역사책이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쓴 책인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그냥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모토오리 노리나가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편찬했었던 책이고요. 천주실의를 저술하였다라고 나와 있네. 이거 누구? 맞아, 이마두 마테오 리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현세자와 교유하였다 혹은 교류하였다. 자, 이 소현세자와 교류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누구였더라? 아담샬이에요. 그래서 아담샬은 어떤 역을 약간 채택했었다? 시연역을 제작하고 채택했었다. 그 다음에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엔 사서오경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요걸 만든 사람은 누구였다? 기억하면 대박일 텐데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강항이라는 사람 있었죠?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그 강황과 교류했었던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이 사서오경을 편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집필했던 사람이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이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